안녕하세요. 연목입니다. 오늘은 자기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결과적인 이야기로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다운 행동을 하고 나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럼 나다웠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요, 버킷리스트 혹은 MBTI, 혹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뭐 요런 거를 찾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100가지, 싫어하는 거 100가지, 잘하는 거 10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뭐 그런 그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내용들 말고, 여기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거의 대부분 행위에 대한 겁니다. 이 행위에는 뭐 욕구 혹은 욕망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게 욕구와 욕망은 아니거든요. 그건 뒤에 발현돼서 나오는 건데, 발현되기 전에 이런 걸 선택하고, 그리고 이런 욕구 욕망들이 어떻게 내 몸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 원리부터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자기다움이라는 것이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 다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2015년부터 꾸준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2024년이죠. 거의 한 9년이죠. 9년간의 고민들을 지금 정리를 하느라 약간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되게 다양하게 뭐 인생을 뭐 설계하는 방법부터 뭐 인생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뭐 모임들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나답다고 하는 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탐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탐구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분명히 나는 난데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존재라는 건 뭔가라는 되게 철학적인 주제까지 넘어가는데,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고, 가치관이라는 게 보통은 세계관이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는데, 이 세계관이 정립이 되거든요. 세계관이 나이를 먹으면서 서서히 정립이 되어 가는데, 그 정립되는 세계관과 그리고 원래부터의 자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살면서 쌓이는 삶의 경험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가치관의 기본적인 구성인 거고, 그러면 우선 요 세계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세상이 요만큼이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더 커도 이거밖에는 인식 못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 되는 거죠. 나의 틀이 돼버립니다. 여기 갇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야겠죠. 삶을 살면서. 그래야 세계가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사람 사는 것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인데, 이 사고의 틀은요, 어찌됐건 간에 이 행동으로, 아웃풋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행동이라는 거는 생각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관찰을 하면요, 무슨 생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언뜻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나의 세계관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네? 이게 문화권마다도 되게 많이 다르고 사람마다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대로 행동하고 그거대로 살아가요. 자신의 세계관이 점점 이게 넓혀져야 된다고 했는데, 점점 넓혀지게 되려면요, 사실은 이게 필요하죠. 이 삶의 경험이 세계관의 플러스가 되면서 나의 세계관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로서의 행동이 다소 어설펐을지라도 성장하면서 이 행동들이 점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아라는 거는요, 이 선택하는 중추예요. 그 선택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내가 나가 될 수 있는 그 나 스스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바로 고유성입니다.
내가 나인 이유는 내가 스스로를 존재를 인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기제가 바로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책에서 봤는데 뇌과학자가 그 감정을 주관하는 뇌 영역이 손상된 사람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감정의 영역이 손상된 사람은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 걸 못한다라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게 보통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정은요,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뭔가 속이 안 좋아지고 몸을 나쁘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사람들은 피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피하게 되느냐? 나중에 그 똑같은 음식을 봤을 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나오면서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일종의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의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감정이 먼저 딱 반응을 해서 그런 류의 행동이 과거에 나에게 줬던 그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서 좋은지 싫은지를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남자가 저런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보기 싫었어 라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 저런 행동은 싫은 행동이라는 조기 경보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선택의 핵심이 됩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한 것들 역시 삶의 경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경험이 축적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감정 조절을 훨씬 잘할 수 있게 되고 현명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리사 크론이 지은 스토리만이 살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이 중에는 인생의 경험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이 더 감정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보다 감정이 사실은 더 선행을 하는 거죠. 경험을 쌓고 이 녀석이 작동을 하면서 지식을 얻고 이것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서는 이 삶의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관,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 세계관을 넓혀나간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아의 영역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에 대해서 감정 카드라는 게 있어요. 감정 카드라는 건 뭐냐면은 당황스러움, 즐거움, 기쁨, 우울함, 한 40-50장 되는 카드에 감정에 대한 글자가 써 있고, 그거에 대해서 모임 시간에 자기가 뽑은 감정 카드를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정 카드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이 감정이 어떻게 구축되고 형성됐는지 를 돌아보기에 시간이 사실 너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요, 나의 삶의 궤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했던 행동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들었던 나의 감정들을 사실은 다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뭔가 삶에 뭐 도움이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치관이라는 건요, 돈 버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이 나아지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지 안다고 해서 돈을 덜 벌 수 있거나, 그리고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무언가 행동을 해야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여기는 일종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건 기술이거든요. 테크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돈 버는 기술을 배우면 가능한 거고요. 삶이 나아지는 거는 좋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좋은 결정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이거예요. 이 가치관이 있으면요,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서 본인의 깜냥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적당히 식물 기르면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어,
내지는 뭐 시골에서 살고 싶어.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본인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모든 사람이 돈을 쫓는 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한 사람들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관을 찾아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고 나면 그제서야 뭔가 삶을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좋은 결정을 지속적으로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좋은 결정이라는 건요, 돈 버는 결정이 아니고 나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남들이 봤을 땐 이상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향성으로 하나씩 둘씩 결정을 내리는 거죠. 물론 그런 방향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니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언제나 행복하거나 돈 버는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정의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서 삶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가 있어요. 표류하는 배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좌표를 알 수 있게 되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재 위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건요, 이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걸 찾는 것도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찾는다고 해가지고 굳건해지느냐? 안 그래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갈등과 염려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가치관의 본질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방향성을 잘 다지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다움이라는 건요, 자신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어떤 가치관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이 개입을 해서 그 결정을 좌지우지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돈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가치관이 아직 작동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당연히 돈이라는 거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너 잘 되라고 의사 시켜주고 너 잘 되라고 교수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타인이 내려주는 결정이 나를 좌지우지할수록 자유는 뺏기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그 권리를 유지한 채 내가 원하는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것, 그 가치관을 찾아나가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삶의 본질을 굉장히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다움 혹은 나다움, 자기 발견, 자기 성장, 그러한 류의 일종의 인생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걸 보신다면 여기에 나온 그 일부의 요소 중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전부를 아우르지 못하고 이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도구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삶의 경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말했듯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그리고 버킷리스트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MBTI는 너무 이제는 대중화됐잖아요. 한국에서는 저는 맞나 틀리나는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질문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첫 번째가 내 삶의 궤적은 어땠지? 이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브랜드 가르쳐 주셨던 권민 대표님 계신데요. 이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회고록을 작성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은 자기 삶의 궤적을 회고록이라는 방식으로 글쓰기로 표현하는 걸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쉽게 할 수 있으면 일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글쓰기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 삶의 궤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굴곡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되돌아보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사진첩입니다. 사진첩을 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떠올라요.
어떠한 일정한 장소, 어떠한 행동을 했던 경험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사진을 봤을 때 과거의 기억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무슨 향기가 났는지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궤적들을요, 천천히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귀가 정말 중요해요. 시간을 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복귀를 하면서 자기 과거의 삶들을 계속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제가 9년 동안 계속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행동, 이거를 기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결정이죠. 나는 최근에 무슨 결정을 내렸나? 그거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나 나이키 신발 샀어. 크림에서 샀어. 정말 갖고 싶었던 건데 웃돈 주고 샀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최근에 모니터를 샀습니다. 왜 샀을까? 영화 보려고 샀습니다. 40인치 와이드 40인치 와이드 모니터를 하나 샀는데 영화 보려고 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할 때 화면이 무조건 넓어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업용으로 지금 썼는데 이걸 사기 위한 결정을 내렸잖아요. 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거 논리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샀는데 뭐 영화도 보고 그리고 작업의 용이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긴 한 건데, 근데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변명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기존에 쓰던 모니터도 있는데 그거보다 나는 더 넓은 모니터가 필요했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에 나는 100만 원이 넘는 모니터지만 서슴없이 이를 위해서 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장비에 돈을 별로 아끼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풀린다는 거죠. 어쨌든 본인이 최근에 내렸던 다양한 결정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사적으로 들어간다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장모님 혹은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얼마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행동이 나왔을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평소에 분명히 이런 한두 가지 고민, 아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고민을 우리는 달고 살거든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들을 많이 기록을 하다 보면요, 일종의 틀이 보이게 됩니다. 그냥 뭐 쓰지 않고 생각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의식하고 이렇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즉흥적인 사람, 혹은 욱하는 사람, 혹은 그리고 경솔한 사람, 전부 다 제 얘기이긴 한데 어렸을 적에 저는 이걸 고치고 싶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 행동들이 되게 즉흥적으로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았고, 내 마음이 불편해도 상대방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 속은 불편해 죽겠는데 쟤는 편해. 너무 열받고 갑자기 작업해주다가 괜히 열받고, 그런데 해준다고 했으니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런 괴리감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요즘에 되게 많아요. 감정일기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감정일기라는 게 사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기분에 대한 서술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서술에 힘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곱씹고 논리를 펼쳐서 이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소화시키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감정일기를 씀으로써 상사, 얼어 죽을 놈의 상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용납이 안 되죠, 당연히. 이때 감정들 써보시는 거예요.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이 상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 반복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뭔가 해탈의 경지까지 가서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해서 나를 자책한다, 그것도 옳은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을 쓰면서 뭘 하는 거냐면요,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X 상사는 정말 별로인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무조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이런 생각, 이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신의 감정들이요, 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언제냐면요,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의 과거의 감정들을 떠올려서 이야기를 해보고 쓰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하고 성장하지 못하면요, 그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삶에서 계속 방해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이를 동일하게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 어린 시절의 감정을 풀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적인 걸림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를 뭐 친척들을 원망할 거냐? 그게 아니고 나의 감정을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하자?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 삶의 궤적과 나의 행동과 나의 감정,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 어떤지를 발견하는데 단서가 됩니다. 이게 자기다움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에요. 오늘 설명드릴 최고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현재 나를 만든 선택과 회피는 무엇인가? 현재 나를 있게 만든 내가 선택한 거, 내가 회피한 거, 여기에는 행동도 들어가 있고요, 감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혹은 외적인 압박도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현재 나를 만든 선택과 회피는 무엇인가? 이거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동요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때 발견하거든요.